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평화, 번영을 바탕으로 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귀갓길의 현장을 둘러봤다고 거짓 해명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헬로윈 안전 문제를 경고했던 정보보고서 삭제 경위를 두고 수사를 받아온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불식시키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김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관계를 의형제로 규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에는 당시 이 대표 측근들과 김 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 씨의 요구를 승낙한 사실도 적시돼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부동산과 부실출자 지분 등 14조 5천억 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한국전력 12개 지사,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등에 대한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전국 경찰서에 김 전 회장의 지명 수배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직후 러시아에 점령됐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8개월 만에 탈환했습니다. 이번 전쟁 들어 수도 키이우 수성과 동부 하르키우 수복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거둔 최대 전과로 평가됩니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카타르 월드컵 출전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표팀은 어제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평가전에서 아이슬란드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도착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을 바탕으로 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인태지역 특화 전략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보조를 맞춘 걸로 해석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놈펜 국제공항에 내려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측 인사들과 환영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아세안 회의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3대 비전으로 자유, 평화, 번영을, 3대 협력 원칙으로는 포용, 신뢰, 호혜를 내걸었습니다. 특히 보편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인태 지역에 특화한 전략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로 읽힐 수 있는 독자 인태 전략을 공개한 것은 미국의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 아세안 연대 구상으로 외교당국 전략 대화,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하는데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9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아세안 플러스 3의 의장국인 캄보디아 측이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합니다. 헬로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 원본을 삭제한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낮 12시 45분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인 A 경감이 서울 수유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참사 사흘 전 용산서 정보관이 헬로윈 기간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보고서 원본을 참사 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특수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 구청장은 헬로윈 사고 예방 조치와 참사 당시 대처를 소홀히 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구청장을 불러 참사 당일의 행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러 이태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줘야 할 용산구청이 오히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을 든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태원역 주변. 뒤편이 바로 참사 현장 골목입니다.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영업을 재개한 상인들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역 인근에서 40년째 자리를 지켜온 양복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거리두기도 풀렸으니 손님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미리 준비해놓은 가을 양복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그간에 준비하지 못했던 가을, 겨울 상품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간에 장사나 매출이 저조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기대를 갖는 것이 상인들의 마음이에요. 참사 현장 건너편에 있는 상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8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은 평소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매출도 문제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장들이 주저앉진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나뿐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생계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참사 이후 영업을 중단한 가게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가장 걱정되는 건 참사에 붙은 이태원이라는 지역명입니다. 이태원이라는 이미지가 또 다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 코로나 때문에 뉴스상에 뉴스머리에 이태원 발이라는 뉴스가 나와서 용산구청은 이태원 상권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헬로윈 축제 부실 관리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올라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요즘 어수선한 분위기라 우리 나름대로 부서에서 활성화돼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이제야 막 지나온 이태원 상인들. 그러나 이번 참사로 또다시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과 막막함에 그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주말인 오늘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낮 12시 반부터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화를 진행한 뒤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시민단체 전국 민중행동의 촛불 집회에 합류합니다. 오늘 집회는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서도 10,000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비슷한 시각 삼각지역 인근에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도 맞불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경찰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통일당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김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관계를 의형제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에는 당시 이 대표 측근들과 김 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 씨의 요구를 승낙했다는 사실도 적시돼 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장의 상당 부분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나가기 8달 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비공식 합의를 본 정황도 담겼습니다. 시점은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직후인 2014년 6월로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3인방과 김 씨가 술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었다고 적었습니다. 배경엔 김 씨의 법조계 인맥을 통한 이 대표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던 3인방과 사업상 편의를 원했던 김 씨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등 다른 민간 사업자와의 유착은 10여 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 단계부터 등장합니다. 공소장을 보면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체제가 추진한 대장동 공공개발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2012년 2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습니다. 시의원의 반대로 공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 전 본부장 등은 결국 최 전 의장과 가까운 남 변호사를 포섭하기 위해 개발 방식도 민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공사 설립 이후 김 부원장 등 3인방과 민간업자의 사이는 금품을 주고받는 유착 관계로까지 깊어졌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업자들의 요구가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을 타고 이 대표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 김 부원장은 자신을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진 않았지만 이 대표는 57번, 또 다른 측근 정 실장은 24차례 등장합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엮인 이 대표 측근과 민간업자가 성남시장 재선에 이어 대선 경선까지 한몸으로 움직였다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 판단으로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의 오랜 유착을 강조하며 특히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이 확인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의 도움으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따낸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돕고자 비자금을 조성하고 종교단체까지 동원해서 여론전에 나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나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TN이 확인한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은 A4 용지로 30쪽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정 실장 범죄 혐의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특히 정 실장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과 오랜 기간 유착 관계에 있었다며 그 시작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례 사업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며 지난 9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일당을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실장도 이런 비리를 다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의 도움으로 위례 사업권을 따낸 남욱 일당이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돕고자 전방위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면 합의를 맺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과 평소 알고 지내던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선거 무렵 4억 원을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또 이 가운데 일부가 성남 지역 특정 종교단체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쟁 후보와 오차범위 접전을 보이자 김만배 씨가 신도 3만 명의 조직력을 이용해보자고 제안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일당이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옹호하는 온라인 댓글을 다는 등 여론전에도 열을 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 후보 쪽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기자를 통해 언론사에 비위 의혹을 허위 제보하기도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런 일을 모두 보고받았다면서도 애초 위례 사업에 특혜를 준 것에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4억 원 역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 5천만 원에만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거듭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을 강조하는 건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정 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게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의 이름은 무려 107차례나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미 정 실장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했지만 당사자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 다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의 모든 주장은 허구라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하고 이재명의 결백함이 드러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이른바 그분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건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직접 보고 판단해보라는 글과 함께 뉴스타파 보도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녹취록만 봐도 유동규 것임이 명백한데 정진상, 김용 것이라고 조작 중이라며 허무맹랑한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데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법원 판단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나면서 관련 수사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찰은 중요 증거를 확보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20일 만에 석방된 겁니다.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법원은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변경 시 신고, 피의사실 관련자 등과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같은 날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석방되자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지침과 다른 군사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인용되면서 1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선 담당 재판부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이뤄진 수사와 조사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줬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검찰 수사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큼 피의자를 석방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도 두 사람의 석방이 수사에 차질을 주지 못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석방된 뒤 관련 특별취급첩보 SI 가운데 어떤 정보를 얼마나 삭제했는지도 특정했다며 추가 수사가 진전돼 법원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잇따른 석방에 대해 구속수사로 대부분 증거를 수집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애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기소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은 감사원에서 넘어온 자료 분석 과정에서 기존 고발 사실을 넘어선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라임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로 결심 공판에 예정돼 있었던 어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었는데 도주한 뒤에야 보석 취소가 이뤄졌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팔당대교 남단입니다.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풀숲을 헤치며 금속 탐지기로 김 회장이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찾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선 아직 못...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 가운데 하나인 손목형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자신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불과 1시간 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하루 전에는 또 다른 라임 사태 관련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징역 2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댐 방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강북 쪽에서도 지금 남양주 구조대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어요. 김 전 회장은 재작년 5월 수원 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이나 증인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을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꾸준히 김 전 회장 구속을 시도해왔습니다.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라임과 별도 사기건으로 지난 9월부터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2차례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법원은 뒤늦게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전국 경찰서에 김 전 회장의 지명수배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비 예보가 있으면 선뜻 나들이길에 오르는 건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죠. 이번 주말이 딱 그럴 걸로 보이는데요. 고속도로의 교통량도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다소 혼잡 수준의 정체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방 방향의 경우 그래도 조금은 단폭이 남아있는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 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최대 소요 시간 역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선은 지방 방향으로 향하는 길 분기점 주변에서 밀리는데요.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로는 서해안선과 만나는 조남 분기점 주변,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는 서울 양양선과 만나는 강일 주변에서 짧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여기에서 서울 양양선에 진입하신다면 양양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화도 부근의 짧은 정체 감안해 주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경기권 위주로 정체가 늘고 있는데 서창에서 주춤했다가 용인 주변에서는 6km 구간 차 간격을 좁힙니다.
광주 원주선 역시 원주 방향 정체가 이미 초월 부근에서 시작이 됐고요.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은 서해안선의 정체가 조금 빠르게 길어지고 있는데 순산터널과 비봉, 서해대교 주변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논산 천안간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는 차량터널을 앞두고 짧은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오산 부근에 점차 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직후에 러시아에 점령됐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8개월 만에 탈환했습니다. 이번 전쟁 들어서 수도 키이우 수성과 동부 하르키우 수복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거둔 최대 전과로 평가됩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르손 시민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연호하며 영토를 되찾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크림반도와 맞붙은 요충지 헤르손이 우크라이나에 탈환된 것입니다. Якраз на фінальній стадії деокупація правого узбережжя Херсонщини, міста Херсона. Ще багато роботи, звичайно, по зачистці. 클란 부수바는 러시아군이 후퇴하면서 헤르손의 유일한 교량인 안토노우스키 다리와 지역의 발전소를 폭파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니프로 강을 건너 추가로 영토를 수복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9일 시작한 헤르손 철수작전이 병력과 무기, 장비 손실 없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Ни одной единицы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и вооружения на правом берегу не оставлено. Все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ереправились на левый берег реки Днепр. 하지만 버려진 군사물자가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러시아군의 철수 완료 발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병력과 장비가 이틀 만에 이동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번 헤르손 탈환은 2월 24일 개전 후 우크라이나가 거둔 최대 전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헤르손주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칠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육로로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 초 이곳을 점령했으며 지난 9월 말에는 이 지역을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등 다른 점령지와 함께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곡물 비료 수출 합의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 러시아의 참여 중단 통보로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알렉산드라 벨루치 제네바 유엔 사무소 대변인은 설명 자료에서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과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제네바에서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논의를 통해 러시아에서 생산된 식량과 비료가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7월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참석에 앞서서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 관련 정상회의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를 좋은 환경 법안으로 소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의 기후협정 탈퇴를 사과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미국이 다시 앞장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onvened major climate summits and reestablished. I apologize you ever pulled out of the agreement.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식량 부족과 에너지난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할 때라며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신이 서명했다며 좋은 기후 정책이 좋은 환경 정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연설 도중 사람대 화석연료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건 시위대가 잠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As I stand here before you, we've taken enormous strides.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내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이 세 나라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며 대북 공조를 한 차원 높이고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를 다룰 것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 G20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온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6개월여 만에 다시 10,000명을 넘은 가운데 기존 방역 정책은 유지하되 고강도의 전면 봉쇄는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강하게 막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상대적으로 효과를 거뒀지만 확산 자체를 막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중국의 하루 신규 감염자가 6개월여 만에 10,000명을 넘으며 각지에서 방역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의 르탄 공원은 이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베이징에서도 1년여 만에 다시 하루 110여 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와 통제는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反正觉得就也常态化了，已经成了就跟吃饭睡觉一样了，该做核酸做核酸。回了北京之后就基本上不出去了，因为进京现在挺难的嘛。之前还可以去外省说洗个码什么的，但是现在弹窗很难解了，就没出去了。 감염자가 많이 나온 허난성과 광둥성, 충칭에서는 수백만 명이 봉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상하이 봉쇄 당시 수준으로 심각해지며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타격이 큰 고강도 방역은 자제하고 범위를 좁혀 정밀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방역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난 3월 상하이 전면 봉쇄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마지막 평가전을 마친 축구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오늘 낮 1시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영상을 통해 명단을 밝히고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선수 선발이나 전술 변화를 극도로 꺼리는 벤투 감독의 성향으로 볼 때 새로운 얼굴이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소집돼 왔던 선수들의 자리를 빼면 아이슬란드전에 소집된 27명 중 10명 가까이는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오른쪽 풀백 자리나 손흥민의 부상, 황의조의 부진 등 변수가 생긴 공격진의 백업 공격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미 벤투 감독은 얼굴뼈 수술 후 재활 중인 손흥민 선수를 선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밤 대회가 열리는 카타르로 출국하고 손흥민을 포함한 유럽파 선수들은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카타르 베이스 캠프로 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평화, 번영을 바탕으로 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귀갓길의 현장을 둘러봤다고 거짓 해명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헬로윈 안전 문제를 경고했던 정보보고서 삭제 경위를 두고 수사를 받아온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불식시키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김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관계를 의형제로 규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에는 당시 이 대표 측근들과 김 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 씨의 요구를 승낙한 사실도 적시돼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부동산과 부실출자 지분 등 14조 5천억 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한국전력 12개 지사, 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등에 대한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전국 경찰서에 김 전 회장의 지명 수배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직후 러시아에 점령됐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8개월 만에 탈환했습니다. 이번 전쟁 들어 수도 키이우 수성과 동부 하르키우 수복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거둔 최대 전과로 평가됩니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카타르 월드컵 출전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표팀은 어제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평가전에서 아이슬란드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하는데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9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사이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아세안 플러스 3의 의장국인 캄보디아 측이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에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헤르본 의료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친구들의 마을을 뜻하는 헤브론 의료원은 지난 2007년 김우정 의료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해 프놈펜 외곽 작은 가정집을 리모델링해서 무료 진료소를 설치한 걸 시작으로 지금은 매년 6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병원 2층 신장 투석실에 의료용 필터가 부족하다는 사연을 듣고 1년 동안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장 필터 100개를 병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오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 계장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우려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부당하게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지 닷새 만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단독주택. 이곳에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 씨를 입건한 지 닷새 만입니다. 특수부는 이번 헬로윈을 앞두고 작성된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의 원본이 참사 이후 컴퓨터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해 당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의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 원본이 삭제된 점을 확인하고 작성자에게 작성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회유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부는 정 씨에게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하고 정보관들을 잇따라 불러 보고서 삭제와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 씨와 정보과장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시스템에 보고가 올라가면 일선서 정보는 삭제해왔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기 발령 조치까지 내려진 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수보는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보고서 삭제, 회유 의혹과 관련해 정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이태원 인파 보고서 삭제 의혹에 유독 집중하던 특수본으로서는 핵심 관계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히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앞에서는 한 목소리로 정부 책임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대목에서는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공이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말하는데 망설임은 없습니다. 가감없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집중 추궁의 대상에선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을 물은 건 현장 보고체계 책임자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유미진 총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임재 미스테리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야권에선 재난관리 총체적 부실과 말실수를 고리로 현 정부 인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경찰 총수 윤희근 청장의 파면 또는 경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먼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경찰 부실 대응을 질타하면서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눈 여야 속내는 감출 수 없었던 셈입니다. 야권 공세를 차단하면서 형사처벌과 수사로 실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당과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섭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드러난 국가 부재의 민낯은 믿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야가 동상이몽식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와 재판 결과 그리고 야권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성사됐을 경우 역시 그 결과를 놓고 제각각 해석이 나오면서 여야 대립은 갈수록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한국전력 12개 지사,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등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부동산과 부실출자 지분 등 14조 5천억 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84조 원이나 늘면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토록 하고자 합니다. 불효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비핵심 부실 출자 회사의 지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부동산 11조 6천억 원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철도공사 용산 역세권 부지와 공무원 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등이 매각 대상에 올랐고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한전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도 매각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한전과 신용보증,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과 조폐공사와 마사회 등이 갖고 있는 콘도 리조트 회원권도 처분됩니다. 비핵심과 부실 출자회사 지분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지분 2조 2천억 원도 매각이 추진됩니다. 한전사나 발전 5사의
인도네시아 바얀 광산 지분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한전 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은 핵심 고유 업무와 무관한 지분으로 분류돼 매각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지분 정리 규모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4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기관별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 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하고 22년에서 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정된 자산 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YTN 지분 매각 결정은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고민 없이 공기업 경영 효율화의 명분으로 단행됐습니다. 언론학자들은 방송, 특히 보도 채널인 YTN은 공적 역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논의가 표면화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특보 출신 사장을 반대하던 YTN 사원들에 대해 주식을 매각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기업이 언론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매각 방침을 밝혔지만 서울신문 지분만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이번까지 세 차례 모두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수익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계속 돈을 묻어두고 있는 것은 한전 KDN의 그 재무 구조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YTN은 공적 기능이 큰 보도 채널이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이번 매각 결정에 대해 학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 매각 방식과 새 지배구조 등이 공기업 이사회와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적인 소유에서 담보할 수 있었던 공적 기능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는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장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적 책무를 위해서는 YTN 내부적으로도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보도의 자율성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을 실천해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공적 책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윤리 강령들을 지금 모든 언론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선언적인 수준이 굉장히 많고 또 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영국 BBC의 경우 프리랜서 진행자까지 포함한 보도 구성원 대부분 소셜미디어에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 주장을 금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내부 강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한전 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에 대해 YTN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앞으로 예상되는 지분 매각 과정에서 보도 전문 채널의 공적 기능을 지키고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이 언론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지분 매각은 특정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음모이고 영원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보도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지배구조는 지난 25년 YTN 신뢰도의 핵심 기반이라며 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특정 자본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노조 역시 산업자본의 YTN 장악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에 조종을 울리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YTN 지분 매각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에도 7조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누적 적자 21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손실 규모는 역대 최대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7천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전은 전력 수요가 늘어 발전량이 증가했지만 LNG와 석탄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 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자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댕기열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에 걸리는 경우가 3년 만에 크게 늘고 있어서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갈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까다로웠던 각국의 입국 규제가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격리도 필요 없는 나라에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국내에 있다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됐는데요. 행선지는 태국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너무나 설레고. 그런데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댕기열이 대표적인데 동남아 지역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에서 댕기열에 감염돼 입국한 국민은 59명입니다. 코로나19로 입국 규제가 많았던 지난해 3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댕기열은 3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두통, 피부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치사율이 20%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바이러스 매개체인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댕기열은 모기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모기 퇴치제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모기가 많은 풀숲과 산속은 되도록 피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밝은색 긴팔옷과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우기가 끝난 스리랑카에서는 댕기열 환자가 지난해의 3배인 6만여 명 발생하는 등 남아시아 지역에 가는 여행객도 주의해야 합니다. 귀국한 뒤 2주 안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기업 입장에서 신제품 출시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5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신제품을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과감하게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카타르 월드컵 특수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제품을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제품입니다. 50번, 60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제품 속성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신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와 여러 가지 조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소비자 필요성과 기술적 우월성, 시장과 제품의 성장 가능성, 기업과의 조화, 충실한 제품 설계 과정이 성공 조건들로 꼽힙니다. 이런 준비 없이 출시했다 실패한 대표적인 경우가 푸르밀입니다. 지난 2018년 대표이사 교체 이후 약 30개의 신제품 출시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연구 개발에 4,100만 원만 쓸 정도로 투자를 게을리해 신제품의 기술적인 우월성도 충실한 제품 설계도 담지 못한 탓입니다. 다른 사업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건의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좀 쉽지가 않았죠. 반면 성공한 사례로는 지난 8월에 출시된 농심의 새로운 라면이 거론됩니다. 2달여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겉면 신제품 분야에서 매출 신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 자체가 가진 가치와 출시 시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품질을 그대로 전달하고 소비자들과 공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장년층 인구가 많아지고 코로나19 이후 여행 패턴이 바뀌면서 캠핑 차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캠핑 차량의 신차 등록만 10년 전보다 14배 정도 증가했는데 최근엔 연령대와 이용 계층이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66살 서운용 씨는 일주일 뒤쯤 받게 될 캠핑카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3년 된 중고 승합차를 2,300만 원에 사서 튜닝비로 1,500만 원을 추가해 캠핑카 제작을 맡겼습니다. 아직 일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죠. 내가 영상도 많이 보고 한 6개월 만에 그냥 결정했죠. 할머니가 같이 가야죠. 할머니가. 예? 기대가 나보다 더 커요. 기존 좌석을 뜯어낸 자리에는 수납장과 싱크대가 설치되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들여놓았습니다. 전기는 배터리로 공급하는데 주행하면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고 태양광 배터리가 보조 역할을 합니다. 전기밥솥, 커피포트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여기다 꽂으면 된다 얘기죠? 네. 캠핑카 튜닝 시장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지난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행길이 열리고 경기 침체 여파까지 겹치면서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보다는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코로나 때는 이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국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캠핑카 수요가 많이 늘었거든요. 단순 변형에 그치지 않고 승합차나 소형 트럭의 신차를 캠핑카로 완전히 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석만 남기고 차체를 뜯어내 내부를 바꾸는데 보통 한 달 넘게 걸리고 구입 비용은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합니다. 비싼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제작이 완료된 캠핑카는 사실상 가정집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모토홈이라고도 불립니다. 튜닝 차량을 제외한 캠핑카 신차 등록은 지난 2012년 638대에서 지난해 8,700여 대로 성장했고 올해는 9월까지 6,5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등록한 캠핑카 중에는 카니발이 가장 많고 봉고와 포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엔 중고 캠핑카 시장도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 캠핑카를 접하시는 분들, 쉽게 캠핑 초보 캠핑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차는 부담되니까 중고차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자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예. 올해 캠핑카 구매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였습니다. 또 캠핑카 구매자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캠핑 인구가 앞으로 더 젊고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캠핑카들이 잇따라 출시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 현장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추가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울산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데 급기야 공사를 중단한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JCN 울산 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대형 중장비는 물론 오가는 덤프트럭 한 대 없이 적막감만 감돕니다. 건설 현장이 멈춰선 겁니다. 시공사는 브랜드 아파트로 잘 알려진 국내 한 중견건설사. 최근 관할구청에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은 지난 5월 착공한 지 5달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장이 조금 지금 관망하는 시장이잖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거죠. 조금 관망, 숨고르기. 실제로 앞서 이 건설사가 분양한 울산의 한 아파트의 계약률은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만에 84% 급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좋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할까요? 기존에 예정돼 있는 공급 물량들도 쏟아져 나올 텐데 실입주자 같은 경우도 심리가 움츠러져 있는데 여기에 자금난 때문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급등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데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사실상 건설사들의 돈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속출에 자금줄까지 막히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전남 순천시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염을 향해 연신 물줄기를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전남 순천시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시설 가동이 멈춘 시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량의 폐기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원인과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선 가전제품 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8명이 스스로 대피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을 달리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하도졸음 쉼터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6대가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도로에선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판이 쏟아지면서 뒤따르던 승용차 24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40분가량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학년 공부에 그 결실을 이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물도 날 것 같고요.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들 고3은 겪어봤겠지만. 실력 폭발하라는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엿. 수능 시험에서 독립이라는 콜라캔 모양의 저금통. 합격 통지서 속옷은 수험생 이름을 적어 선물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어머니께서요. 시험 볼 때 잘 찍으라고요. 선물해 주신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이 승용차의 엠블렘 가운데 S자를 떼내 부적처럼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수능 시험 날의 진풍경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긴장과 추위를 교문 밖에 털어버리라는 후배들의 신나는 율동. 지금 새벽 3시 반부터 나와서 응원하고 있거든요. 수능 만점! 대박이야! 다백점 만점! 입실 마감 시간을 10여 분 남겨둔 시간. 저 어디? 중앙도 다리 따고 그러니까 허리 잡아 허리. 자식을 시험장 안으로 들여보낸 부모의 마음은 수험생보다도 더 간절합니다. 다른 사람도 못 푸는 거 자기도 못 풀 거니까. 교육방송을 통한 듣기 시험은 안테나를 조금만 움직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re you ready? Yes. Let's go. 지금부터 시작했어. 그동안 딱딱한 책상에서 웅크린 채 공부만 해야 했던 수험생들. 제 자원은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거든요.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갈 거예요. 파이팅! 충북 청주에 있는 한국공예관이 한국 원로 서유 작가인 장현순과 중국 도예가인 류단화를 초대해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공예 작품에서 측정 불가능한 움직임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꾸몄다고 하는데요. 이성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조형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서 보면 나무처럼 보이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하늘로 올라가려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시간이라는 이 작품은 아바카라는 가볍고 질긴 섬유로 만들었고 중심에 이르는 길이란 작품은
컨베이어 벨트에 사용하는 신소재 등을 이용했습니다. 작품들 모두 섬유로 만들었지만 견고한 구조물처럼 모양을 잡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섬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부드러운 성질을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고 혼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섬유를 서 있게 하려면 구조가 필요했고. 금박을 붙인 듯한 작품이 벽면 이곳저곳에 붙어 있습니다. 불에 탄 재처럼 보이는 작품도 전시되어 있는데 모두 고룡토로 만들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흙인 고룡토에서 전혀 다른 느낌의 공예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这一类艺术家的作品可能是更想让瓷的这材料会有一种更多的一种对审美的一种认识，让它脱离。 이번에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개최한 특별 전시회의 주제는 움직임의 무게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예의 흐름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조형물로서의 또는 용기로서의 공예가 아니라 어떤 그 예술로서의 공예. 그래서 다양한 상상력을 품게 하고. 특별 전시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교수가 지금의 한류 붐을 예상해서 관심을 끌었죠. 한류를 거대한 쓰나미라고 했던 이 관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류를 연구하는 샘 리처드 교수를 김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는 지금의 한류 붐 그리고 BTS의 성취를 한 발 앞서 내다봤습니다. How many have never heard of this band? Never heard of them. If you don't know things like who these guys are, you're not going to compete in the world that is emerging. 5년이 흘러 그의 예견은 현실이 됐습니다. Many of my students didn't think about Korea or know much about Korea. But each semester and each year after that, more and more students would know about Korea. They have their connections with other people online. 샘 교수는 사회학자로서 1980년대 중후반 이미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이룬 경제적 성취만으로도 놀랍다 여겼는데 이후 보여준 문화 성장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꼽는 K 콘텐츠의 인기 비결은 민감한 이슈를 정확하고도 흥미롭게 짚어내는 우수한 품질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we're struggling with the issues that were raised in Parasite. It's a different context, but the essential core issue is something that we struggle with as well. And European 최근 몇몇 영화와 드라마가 일으킨 타문화 비하 논란과 관련해선 다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한류의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Korea will have to open up and will continue to open up and we'll see more non-Korean elements of the culture that is produced inside of Korea. 한류가 지닌 한계를 묻자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I don't see limitations per se. Korea just needs to always be kind of that one step ahead with trying out new possibilities and new products and not being afraid to change and yet not trying to change too much. YTN 김지선입니다. 요즘 공연계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이머시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몰입형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시각과 청각에 후각과 미각, 촉각 등 오감을 동원해서 느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행기 내부와 똑같은 공간, 자리에 앉아 헤드폰을 착용하면 공연이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 비행기의 이륙과 난기류, 주변 사람들의 비명 등 실제와 흡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안에 꾸며진 세트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크필드 3부작입니다.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비행인 플라이트와 유령을 불러내는 체험인 고스트십, 무의식의 세계로 안내하는 코마, 세 가지 코스로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공포심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건드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더 새로운 경험을 했고, 안내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간 극장은 다름 아닌 식당입니다. 바람을 뿜어내는 열기구 모양의 식탁에 앉으면 미식이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영국 그리니치 등 5개 도시를 배경으로 각각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공연과 음식이 펼쳐집니다.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에 미각이 더해져 몰입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관객이 서 있는 모든 공간이 무대가 되고 또 객석이 됩니다. 푸에르자 브루타는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봐야 합니다. 배우들과 함께 춤추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몰입하는 대표적 이머시브 공연입니다. 조용히 객석에 앉아서 눈과 귀로만 집중하는 기존의 공연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새로운 문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조선시대 화가들이 그림으로 경쟁을 벌이던 화루를 계승한 한국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한국화의 전통과 맥을 지키기 위해 여는 행사인데요. 전시관에는 입상 작가의 작품 수십 점이 선보여서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느낀 풍경과 감정이 소설에서 받은 영감과 더해져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사연이 담겼을 것 같은 그림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까지 선사합니다. 동년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거주를 시작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표현을 했고, 한국화 작가만을 모아 경합을 벌이는 광주 화루.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자들을 모아 그림 솜씨를 겨루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보이지 못했던 지난 2020년 이후 입상 작품까지 모두 78점이 전시됐습니다. 작가들이 사용하는 매체도 무척 다양해졌고요. 작가들이 그려나가는 그 그림 안의 화보관의 세계도 굉장히 발랄하고 판타스틱해졌고,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한국화 부흥을 위해 지방은행이 팔을 걷고 나섰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매년 한국화 작가만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모전도 광주 화루가 유일합니다. 예양도시 광주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민과 고객님께 문화가 있는 삶을 선사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만든 광주 화루전은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로맨틱 판타지 영화의 시초가 된 동감이 22년 만에 리메이크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미지의 카페에서 만나는 연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홍상희 기자입니다. 2000년에 사는 당신은 제가 1979년에 살고 있는 걸 1979년의 여대생과 2000년을 살아가고 있는 남학생이 우연히 무전기로 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간을 넘어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그리움을 키워갑니다. 국내 로맨틱 판타지 영화의 흥행을 이끌었던 동감이 22년 만에 리메이크작으로 돌아왔습니다. 1999년과 2022년을 배경으로 이번에는 95학번 남학생과 현재의 여학생이 오래된 무전기를 통해 우정을 쌓아갑니다. 원작에서 느꼈던 그런 감동과 시대를 넘어선 소통으로 오는 또 그 감성들, 리메이크작이지만 또 저희만의 어떤 색깔과 감성으로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를 겪었던 X세대의 문화와 함께 지금 MZ세대의 당당하고 풋풋한 청춘의 모습을 세심하게 담았습니다. 반가 이런 말투들을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쓰진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9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내가 1살 때 세상은 이랬구나. 시공간을 초월한 이곳은 2016년의 심야 카페입니다. 결혼식 날 사라진 남자친구를 카페에서 찾아내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등 부산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 로맨틱 판타지로 최근 뮤지컬까지 진출한 이희경 배우가 OST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심야 카페도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게 많이 나오는 요즘 시대에 좀 잔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느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은 들더라고요. 시즌3까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웹드라마 시리즈를 극장판 영화로 제작했고 최근에는 웹툰으로도 연재가 시작돼 장르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경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9개월 남아의 머리 위로 이불과 베개를 올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당시 표창장을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유 전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마포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을 상대로 한 표창장 발급을 늘리고 이들의 명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해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약물을 먹여 살해한 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홀로 살던 60대 어머니에게 화학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에 확대하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눈이 내려서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전남 해안, 강원 산간, 제주 산간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쪽 지방은 안개가 무척 심하겠고요. 서쪽 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12.9도, 부산은 14.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부산 23도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